서울시장 보궐선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부동산 방향이 어떻게 갈지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 주택 공약이 토지 임대부 아파트 30만 가구 공급을 하고 3.3, 그러니까 한 평당 1,000만 원씩의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토지 임대부 아파트는 토지는 LH 소유가 되는 거고요. 건물에 대해서만 이제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가 되는 거죠. 어쨌든 1,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좀 혹하네요. 5년간 한 30만 원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했고, 대체적으로 이제 공공 분양과 공공 주택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제 임대주택을 재건축을 해서 공공 분양을 하려고 하는 거죠. 또 이제 얘기 나오는 게 21분 콤팩트 도시를 만들겠다, 전환하겠다. 그래서 서울을 21개의 미니 신도시로 조성을 해서 중앙이 아니라 다핵화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21분 거리에 쇼핑이라든가 여가라든가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21분이면 어마어마하네요. 다 이용할 수 있고. 여의도를 또 여의도 도로를 지하하고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해서 상층부에 수직 정원을 조성해서 그 위에 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이제 35층 층고에 대한 해제 얘기도 좀 나왔고요. 제가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재건축의 영향을 좀 강남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약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후보 주택 공약입니다. 5년간 36만 가구 공급을 하겠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를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이 일종 이렇게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전용도 1종 전용, 2종 전용,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준주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주택의 어떤 쓰임이. 그동안에 이제 7층 이하로 규제했던 것들을 그런 것들을 좀 폐지하겠다. 또한 이제 민간이 주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5년 동안 36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고요. 또 용적률 같은 경우도 또 층수 규제도 완화를 해서 민간이 주도할 수 있게끔 활성화하겠다라는 거죠. 또 용산 일대에 대한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강남북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용산 프로젝트라든가 또 구로 차량 기지 이전, 그다음에 신도림동 일대 서남권 랜드마크 지역을 육성하겠다라는 게 이제 오세훈 후보의 주택 공약이고요. 안철수 후보님 같은 경우 주택 공약은 5년간 74만 6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또 이분 같은 경우도 민간 주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해서 5년 동안 74만 6천 가구면 엄청나네요. 하여간 일단은 공약이니까, 그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거고 도심 고밀 개발을 하겠다. 또 이제 무주택 실수요자들한텐 대출 규제를 조금 하고 또 청약제도도 개선을 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했죠. 자, 그러면 이런 음마아파트나 잠실주공 아파트들 이렇게 재건축 아파트의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보통 이제 여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공공 개발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이제 야당 후보님들 같은 경우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좀 활성화하자, 용적률을 완화하자, 이런 어떤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장기간 또 단기간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안 자체가 재개발 재건축 민간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어려울 거라는 건 아마 알 겁니다. 또 지금 뭐 3기 신도시 뭐 LH 직원이 사들여서 문제가 지금 많이 심각하잖아요. 만약에 공공이 또 주도가 돼서 서울 같은 경우에 SH가 공급을 모두 SH에다 맡기게 된다면 또 안 그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솔직히. 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신이 그만큼 커져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제 민간 개발이 주도가 그래야만 해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공약은 좋아요. 공약은 좋은데 문제는 서울시장 임기가 1년 2개월이에요. 1년 2개월. 물론 이제 뭐 다음 연임을 하게 돼서 뭐 5년간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1년 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공약을 얘기했는데요. 신문기사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75만 공급부터 신혼부부 1억까지 끝모르는 선심성 공약 전제. 제 생각에도 고만 선심성 공약 말고 현실 가능한 공약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리고요. 선거 이벤트성이 아니라 그렇죠. 일단은 정리해보면 강남의 은마나 잠실 주공처럼 랜드마크 아파트는 보유하신 분들이 안 팔면 안 팔지 싸게 내놓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또 뭐 아까 제가 잠깐 여기 들어가기 잠깐 전에 제가 핸드폰 봤는데 뭐 억소리 나게 잠실 주공 5단지라든가 은마 같은 경우는 뭐 세금이 보유세가 큰데 어쨌든 무거워도 증여하실 분들은 또 다 증여를 했어요. 급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서 이런 랜드마크 같은 경우는 가격 하락이 없이 오히려 또 상승폭이 크지 않을까. 시장이 조금 더 살아나게 되면.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 특히나 강남권 일반 재건축 아파트가 규제는 많이 하나 상승폭은 커질 것 같다라는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잠기네요. 좀 저희 아까 그 문자로 이제 보내면서 커피 한 잔 하시면서 편안하게 얘기를 나누자는 어떤 의도였으니까요. 문자 보낼 때 커피 한 잔씩 혹시 타셨나요? 저도 지금 뭐 한 잔 커피 타서 마시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9시에 어쨌든 제가 유튜브 실시간에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오늘 뭐 줌이라든가 뭐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오래 했는데 유튜브는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실시간. 그래서 편하긴 하네요. 방송 때는 이렇게 컵이 방송 뭐 저도 한 방송을 한 2005년도부터 했으면 몇 년이야? 2015년? 15년 정도 됐네요. 그때마다 느낀 건 되게 불편했는데 유튜브는 편하긴 하네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도 되는데 저 성격상 그렇게는 못하고 개별적으로 만나면 여러 가지 아마 얘기는 많이 할 텐데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유튜브 이제 시작해서 예전에 제가 채널이 있어요. 부동산 레시피라는 채널이 있었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0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거니까요. 주변에 또 아시는 분들 있으면 그래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좀 알람도 해주시고 구독도 좀 해주시고 이제 며칠 안 돼가지고 자,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 두 번째는요. 부동산에 대한 가치 판단. 우리 입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입지가 중요하다.
저 역시도 굉장히 입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입지에 대한 그 어떤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알려드릴까 해요. 입지에 대해서. 자, 입지 환경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기다 썼는데요. 입지 환경이 좋다는 건 편리하다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불편해야 되겠죠. 그런데 살기 좋은 실거주 목적은 좀 편해야 되겠죠. 살기가. 자, 그러면 이렇게 입지 환경이 좋은 곳들, 실거주 목적의 이러한 아파트들, 또 주거 형태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부분을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화면 깨끗하게 나가고 있죠. 밑에 부분에 점수가 쓰여져 있는데요. 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교통에 대한 여건, 세대수에 대한 부분, 교육 여건, 생활 편의시설, 그다음에 이렇게 자연환경,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입지 환경을 이렇게 5가지로 나눈 이유가, 입지 환경이 좋으면 가격이 상승할 때 먼저 상승하고요. 떨어질 때는 나중에 떨어지는 가격에 대한 안정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 점수를 제가 40점이라는 점수를 줬지만 개인에 따라서 실거주 매입하는 형태가 좀 다를 거예요. 나는 뭐 교육에 굉장히 무게감을 둔다. 이 교육에 대해서 뭐 어떤 분은 40점 정도 보겠죠. 이거 100점 만점으로 제가 해놓은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제가 부동산 저도 이제 오래 했으니까 한 20년 했으니까 제가 데이터를 내보니까 이 교육 여건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교통 여건 때문에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교통, 지금 뭐 역세권 개발 얘기 나오는 것도 제가 뭐 2년 전, 3년 전부터 눈에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도심권에 교통에 대한 부분은 정말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 여건을 좀 점수를 제가 높게 놨는데 이 5가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통 여건 처음에 얘기를 해볼게요. 교통에 대한 여건, 뭐 지하철도 있고요. 경전철 버스도 있을 거고, 간선도로라든가 대교, 이런 것들도 뭐 있죠. 몇 분 한 거예요? 35분, 벌써 35분이네. 시간 빨리 가네요. 큰일 났네. 10시까지 끝내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들도 주무시잖아요. 보통 도보로 한 300m 정도 되면 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통 여건에 그래도 점수를 좀 줄 수 있는, 제가 이제 동그라미 삼각형 X를 되게 좋아하는데, 동그라미 약 한 10분 정도 도보로 이하 정도는 돼야 이 지역이 그래도 교통 여건이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경전철 같은 경우는 약 도보로 5분 이하, 약 300m 정도 경전철이 있을 때 이곳이 교통 여건이 좀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간선도로나 대교 같은 경우도 이건 차량입니다. 차량으로 우리가 한 5분 정도 이하, 5분 정도 이하 된다면 그래도 요 곳들은 교통 여건이 좋다. 물론 뭐 환승역도 있고 트리플 역세권, 쿼드러블 역세권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뭐 교통이 너무 좋은 거고요. 참고로 경전철이 만들어졌을 때 대형 평수가 있는 곳들은 경전철이 이제 생긴다고 해서 큰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지는 좀 않아요. 그건 한번 좀 참고하시고, 오늘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이 될 때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교통 여건 보면 제가 엑셀로 정리를 했죠. 대단합니다. 저는 이거를 만든 저도, 그죠? 뭐 다 열심히들 하시니까 전문가분들은요. 여기 보면 뭐 광운대 라든가 뭐 가락시장 이런 것들은 이제 더블 역세권이고요. 굉장히 많죠. 한 70개 정도 됩니다. 여기. 그리고 트리플 역세권, 쿼드러블 역세권. 뭐 쿼드러블 역세권 같은 경우는 공덕, 서울, 왕십리역 이렇게 있죠. 여기 뭐 이런 지역들은
왕십리라든가 서울 공덕 이런 데들은 워낙 탄탄하죠. 어떤 수요층에 대한 안정성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대수. 이 세대수에 대해서 왜 중요하냐면 지금 잠실 주공아파트 아까 얘기했고 또 음마아파트도 얘기했지만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대단지 아파트잖아요. 근데 이제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재건축 재개발을 함에 있어서 아파트도 재개발을 합니다. 그걸 꼭 재건축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아파트도 재개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지 지분이 좀 작죠. 소규모. 또 재건축이 쉽지가 않아요. 땅이 작기 때문에 리모델링 가능하겠죠. 뭐 관리비 같은 경우도 좀 비싼 편이고요. 단지 자체의 커뮤니티 시설도 적고 없거나 그런데 이 소규모 아파트에 투자 적기가 있어요. 언제? 대세 상승기 초반.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한 2시간 하면 좋겠네. 얘기하다 보니까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 가격이 오르고 또 입주량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급이 많아지면 입주량이 늘어나겠죠. 입주량이 늘어나고 입주량이 많으니까 전세가도 떨어질 거고 전세가 떨어지니까 매매가 떨어지고 이때 전세가가 오르는 초반에 소규모 아파트나 이런 나홀로 아파트를 사면 전세가가 밀어올려주는 바람에 갭매우기가 돼서 매매가가 오릅니다. 물론 정부에서 단기에 매각을 하면 지금처럼 양도세가 굉장히 중과될 때가 아닌 시장은 늘 거래세는 나중에는 분명히 양도세라든가 취득세가 거래세잖아요. 이게 낮아질 겁니다. 세율이. 그 시점에서는 나홀로 아파트가 또 힘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나홀로 아파트는 그냥 실거주하기에 만족하는 투자 대상에서는 좀 멀어지는 그런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아파트도 요새는 1000세대 정도는 돼야 아파트라고 또 얘기하니까 이런 중간 규모의 단지 부동산 침체기에도 소폭 하락하죠. 이런 건 1500세대 이상 요새는 4000세대 5000세대 그다음에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 아까 헬리오시티 누가 물어보셨는데 김무선님인가? 어쨌든 제가 이따가 한번 질문 얘기할 건데 이런 데들은 대단지 아파트잖아요. 이런 대단지 아파트는 커뮤니티 시설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래의 가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세대수에 대해서 유의할 점이 있어요. 입지 여건, 대단지 아파트라도 입지 여건이 좋지 않으면 대단지지만 그러니까 앞서도 우리가 입지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입지 여건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곳에 전철역이 너무 멀어. 이럴 경우에는 대단지 아파트라 해도 힘을 좀 상승기에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세대수를 제외한 다른 조건이 있고 또 가격 상승폭이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너무 입지가 안 좋다면 대단지 아파트가 그러면 이제 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다. 또 재건축 아파트 소규모 단지 또는 주상복합 이러한 것들 재건축이 좀 어렵죠.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용적률이 높다는 거죠. 대지 지분이 이제 좀 작은 거죠. 가치평가, 향후의 아파트 가치평가는 대규모 아파트, 그다음 주상복합, 500세대 이하. 이게 이제 소규모 아파트죠. 주상복합은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게 여기 역시도 대지 지분이 좀 작아요. 상업지역, 준주거 지역 이런 데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호도, 신규 분양된 소규모 단지보다는 기존 아파트 중 대규모 단지가 현 시점에서는 낫다. 신규 분양 아파트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좋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소규모 단지보다는 대단지에 어쨌든 좀 연식이 된 거라도 그런 아파트들이 가치는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걸어서 또 차량으로 어떤 거리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교육 여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초중고등학교 도보로 어떻게 해요? 자,
10분 이하 정도 되는 곳들이, 기준은 도보로 10분 이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대 학원, 여기도 이제 목동, 대치동, 대치, 아까 우리 음마 얘기했죠. 음마 아파트. 이런 교육 여건, 대학교라든가 명문학원, 이런 데들은 차량으로 약 5분 이하 정도 되면 동그라미 점수를 줄 수 있어요. 근데 10분이 초과하면 교육 여건으로 좋다, 차량으로 이렇게 보지는 못하고, 물론 멀리서도 대치동 오죠. 오는데 이 학원가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적어도 차량으로 5분, 한 1.5km 이내, 이런 지역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죠. 데이터를 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생활 편의시설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첫 번째가 교통 여건이었죠. 그 다음에 세대수, 교육 여건, 생활 편익시설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시장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시장 좋더라고요. 싸고 저렴하고. 제가 원래 호텔 요리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호텔 요리사였거든요. 소나무님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호경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른 분들도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좀 하려고요. 인사 좀 하시면은 제가 얘기할게요. 좀, 물론 이제 며칠 안 됐어요. 올린 지. 또 이렇게 인사해 주니까 좋네요. 방송에서는 전화상으로 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글로 하니까 좋아요. 얼마 전에까지 이제 줌 수업을 몇 번 했는데 굉장히 좋네요. 좋습니다. 이거 자주 해야 되겠는데. 이호경님, 안녕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 편의 시설의 시장 참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앞서 얘기했던 건 요리사였기 때문에 이제 장을 한 번씩 이렇게 보러 갈 때가 있어요. 되게 저렴하고 좋더라고요. 시장 가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여성분들은 안 좋아하실래나? 저는 왜 이렇게 좋죠? 전 좋던데. 장 보러 가가지고 저녁 하려면 힘들죠. 당연히 이제 힘들 텐데, 저는 이제 가끔씩 해서 그런가 좋더라고요. 시장이 너무 좋아. 여튼, 이렇게 재래시장, 이런 백화점, 종합병원, 그다음에 이제 문화시설이라든가 대형마트, 이런 곳들도 차량으로 한 1.5km, 5분 이하 정도 되면 이런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어떤, 수혜를 좀 보면서 가격이 또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래서 생활편의시설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자연환경입니다. 이 자연환경 되게 중요해요. 선진국처럼 이제 장기적으로는 선호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질 겁니다. 물론 현재도 높습니다만 교통보다는 어떤 자연환경적인 측면이 좀 더 낮을 거예요. 물론 용산 민족공원이라든가 이런 한강 시민공원, 그 다음에 북서울 꿈의 숲, 이런, 또 이제 산 같은 경우도 가까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좋기 때문에 가치는 높죠. 한강 뷰와 공원 뷰, 대형 공원이 있다면 대형 공원 뷰 쪽 보이는 게 부동산 가격이 똑같은 위치에서 아파트를 배치할 때 말이죠. 대형 공원 쪽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가격이 높습니다. 큰 평형대를 배치를 하죠. 그래서 하천, 소규모 근린공원, 그래서 요런 데 같은 경우는 한 3만 명, 만평에서 3만 평 정도 되는 규모는 근린공원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도보로 한 10분 이하 정도 도보로 되면 내 부동산의 가격에 안정성을 주고요. 그다음에 대형 공원들 있잖아요. 한강시민공원 앞서 얘기했던 석촌호수라든가 서리풀공원, 이런 지역들은 이제 차량으로 5분 이하 정도 되면 그 정도 거리까지 약 한 1.5km 정도까지는 영향을 많이 주더라.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이곳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영향을 많이 주죠.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요. 이런 자연환경적인 측면을 보다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A에 거주하는 고속도로에서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어린이가 있고, B 거주는 고속도로에서 1.5km
이내에 거주하는 어린이가 있었답니다. 아이들이 이제 성장 후에 그 고속도로에서 500m 이내에 거주했던 그러한 가까운 곳에 있던 천식이라든가 호흡곤란 증세가 겪는 비율이 높고 폐활량도 7% 정도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대요.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런 게 눈에 띄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자연환경도 굉장히 좀 중요하죠. 고속도로에 가까이 있으니까 또 먼지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폐활량도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공기 맑은 곳에서 나이를 좀 먹게 되면, 저도 아직은 젊습니다만 나이를 먹게 되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선호하게 되겠죠. 자, 오늘 이제 입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실거주와 투자를 하고 싶다. 실거주도 하면서 투자도 될 수 있게. 이런 시장은 부동산이 이제 하락했던 시장에서 치고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그런 경우가 좀 만족이 가능한데, 지금처럼 이제 부동산이 상승기, 이렇게 최고점까지 이제 상승을 거의 진짜 많이 했죠. 많이 해서 이제 숨고르기가 들어갈 때가 좀 된 것 같긴 한데, 전반적인 시장을 볼 때. 그러나 엔드마크는 또 다르죠. 이런 상황에서는 실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만족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져요. 따라서 실거주와 투자를 좀 나눠서 구분해서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는 이제 실거주적인 입지 여건을 얘기했으니까 투자는 좀 진짜 제가 뭐 강의 때 얘기하지만 귀신이 나올 곳이어야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그래서 이제 입지 여건이 좋아지는, 입지 환경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거주는 지금 우리가 봤던 이 5가지에 좀 만족해야만 실거주 쪽에 무게감이 실어진다라고 보여져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한 가지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 가지로, 한 방향으로 가서 내가 실거주를 할 거라면 입지 여건을, 투자를 할 거라면 입지 여건이 안 좋은 곳을 이렇게 가시는 게 좋겠죠. 물론 교통 여건이 좋은 곳에 주변이 슬럼화된 곳이 좀 나은 거고요. 자, 안정성을 원한다면 입지 환경이 우수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또는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개인의 성향마다 좀 다른데 우리는 이제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동산이다 보니 안정성을 무게감을 두는 게 좋고요. 또 특히나 이렇게 부동산을 많이 매입하지 않은 분들은 입지 환경이 좋은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